어머니 돈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여기에 사인부터 하세요. 은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증여계 약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천천히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은미야, 이게 뭐야? 상속증여 서류예요. 어머니 아파트랑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은미야, 상속이라니. 나는 아직.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어요. 통보에 가까웠죠. 그럼 병원비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은미는 서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에 사인하시면 드릴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비를 미끼로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걸 이용하는 거였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9이 되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이 작은 아파트 하나와 통장에 있는 1억이 제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빚 한 번 없이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저희의 자랑이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저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한 번 사면 몇 년씩 입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남편은 항상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늙으면 이 집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편하게 살자. 그 말을 믿으며 저희는 함께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병이 너무 빨리 왔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워낙 조용히 살았거든요. 정우와 은미도 왔지만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쁘다며 먼저 떠났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나니 아들 정우와 며느리 은미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애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쓸게요. 정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처음에는 그 말들이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게 쓸쓸했죠. 아들 부부가 자주 와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물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느 날에는 정우와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노인 대상 금융사기도 심해요.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말하는 아들 부부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은행 다니니까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마침 이번에 은행 직원들만 먼저 가입할 수 있는 이율 높은 상품이 나왔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통장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돈 그냥 아무 통장에 두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넣어놓기만 하면 이자가 붙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은행 다니는 애들이니까 잘 알겠지 싶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나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엄마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해주는 거야. 절대 위험한 거 아니야. 정우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은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어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경을 써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었어요.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남편이 없는데 돈마저 없으면 제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계속 망설이자 정우와 은미는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바로 돈 빼서 보내드릴게요. 은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쓰실 생활비는 저희가 매달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매달 생활비도 준다고 하니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았죠. 은행 다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인데 설마 저를 속이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거래 통장과 적금을 해지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말이죠. 그날 은행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제게 물었죠. 정말 해지하시는 게 맞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서 있던 정우를 보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통장이 정리되고 돈이 옮겨지는 걸 보며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1억이라는 큰 숫자가 사라지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잘 관리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돈을 관리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삶도 여전히 제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편해지겠지. 아들이 먼저 나서서 관리해준다고 하니 안심이야.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1억 원이 사라진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래도 괜찮아. 아들이 관리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장을 찍었고 돈은 옮겨졌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달빛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자식인데 아들을 믿어야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에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죠. 며칠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전화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은행 일이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은미가 보낸 거더군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죠.
30만 원으로는 한 달을 살기 힘들었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만 해도 10만 원은 나가는데 말이에요. 식비까지 생각하면 모자랄 게 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은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미야, 이번 달 생활비로 20만 원만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이어지는 한숨이었죠. 어머니, 이미 이번 달에 3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아껴 쓰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부족하시면 아껴 쓰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전화가 끊겼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왜 눈치를 봐야 하죠? 1억을 맡겼는데 30만 원도 제대로 못 쓰게 하다니요.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죠. 결국 남은 돈으로 라면 몇 개와 계란을 샀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일주일 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좀 불편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몇 분을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미야, 허리가 아파서 내일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 10만 원만 더 보내줘.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한테 눈치를 보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제 돈을 쓰는데 왜 이렇게 빌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전화 너머로 또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또요? 어머니, 저번에도 돈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병원에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그날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고민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았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다시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을 꺼냈어요. 은미야, 그냥 내 돈 돌려줘. 1억 다시 내 통장으로 당장 다시 보내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보다 더 차가워진 목소리였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이잖아. 다시 돌려받으면 안 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권리니까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은미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이미 늦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은 못 드려요. 그럼 해지하면 되잖아. 너희가 마음대로 가입시킨 거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려워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은미야,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병원도 가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아껴 쓰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나중에 상품 만기되면 그때 다시 드릴게요. 만기가 언제인데? 5년 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5년을 기다리나요? 은미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장 돌려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원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안 된다니요. 제 돈을 제가 못 받는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걷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꺾여서 난간을 꽉 잡아야 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씩 아껴둔 돈을 모아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어딘가 아파 보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거웠죠. 할머니, 허리 협착증이 있으시네요. 무릎도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협착증이라니요.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주사 치료와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지금 받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만 원이면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죠. 통장에 돈이 있었을 때는 걱정 없었을 텐데. 지금은 30만 원씩 받는 생활비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50만 원이라니요.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허리는 계속 욱신거렸고 무릎은 펴지지도 않았어요. 어떡하지? 돈을 구해야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은미에게 걸기로 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미야, 병원비로 50만 원만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돈을 쓰는데 왜 이렇게 빌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은미와 정우가 제 돈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주니 어쩔 수 없었죠. 전화 너머로 길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어요. 내일 퇴근하고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면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예전에는 노을이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진통제도 거의 떨어져서 아껴 먹어야 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진통제가 2알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한 알은 오늘 먹고 한 알은 내일을 위해 남겨둬야 했습니다. 내일 은미가 온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병원비를 줄까요? 저는 기대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아꼈거든요. 저는 베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은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녁 은미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혹시 병원비를 가져왔을까 싶어서 기대했죠. 하지만 은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은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돈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여기에 사인부터 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증여계 약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죠. 천천히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은미야, 이게 뭐야? 상속증여 서류예요. 어머니 아파트랑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속증여라니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을 정리하자고요. 은미야, 나는 아직.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어요. 통보에 가까웠죠.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럼 병원비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은미는 서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에 사인하시면 드릴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비를 미끼로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걸 이용하는 거였죠. 은미는 곧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곤 인사도 없이 뒤돌아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텅 빈 집안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와 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지도 서류를 덮지도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숨만 고르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 집도 제 거고 아직 사인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미 쫓겨난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집인데 제 집 같지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정리해야 할 재산 목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돈일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냥 식탁에 앉아 서류를 바라봤어요. 서류 위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몸도 마음도 전부 얼어붙은 것처럼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허리는 계속 욱신거렸고 무릎은 펴지지 않았죠. 몸을 뒤척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제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약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약마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말이에요. 새로 살 돈이 없었죠. 결국 약을 먹지 않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조금 더 아껴야 했거든요. 언제 병원에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통증을 참으며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은 뜨고 있었죠. 눈을 감으면 은미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이렇게 빼앗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아들한테 배신당할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니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대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펜도 그대로였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인해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하지만 버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은 이미 아들에게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제 마음은 어두웠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서류 읽어보셨어요? 사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호야, 엄마가 아직 살 집도 필요하고. 엄마, 저희가 당장 집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 미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보기로요. 정말로 정우와 은미가 제 돈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몰라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행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번호표를 뽑고 은행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제 정보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손님 확인해 보니 고객님 명의로 가입된 상품에서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억 원이 전액 인출됐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원이 전액 인출됐다니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상품 통장을 아예 해지한 것 같네요.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럴 수가, 제 아들이랑 며느리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거예요. 그럼 제 돈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간절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하시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고소.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결국에는 제 돈을 찾으려면 또 돈이 든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직원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비용이 준비되시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우와 은미는 제 돈을 가져갔던 거예요. 상품을 소개하는 척하며 돈을 가져가서 상품에 가입시키고 바로 해지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갔던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저는 그저 돈일 뿐이었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해가 지고 있었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여전히 심했어요. 병원비 50만 원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다시 한번 저를 짓눌렀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죠. 진통제를 한 알 꺼내 먹었어요. 마지막 남은 약이었죠. 이제 약도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통증을 그냥 참아야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저희가 검소하게 살며 아낀 돈이었죠. 그 돈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해요. 멈추면 안 되니까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어떻게 제 돈을 되찾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짐하며 겨우 잠이 들었죠.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동네 복지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죠. 영자 씨, 이번에 반찬 나눔 행사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할머니 솜씨가 최고라고 하셔서요. 가능하시다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관 담당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팠거든요. 약도 떨어진 상태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힘들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거절하는 게 미안했지만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할머님,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도 영자 씨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요. 복지관 담당자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갈게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진통제가 없어서 통증을 참으며 복지관에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영자야,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어? 친구 한 명이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 좀 그랬어. 짧게 대답하고 반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잠시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김치를 썰고 나물을 무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죠. 반찬을 만들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죠.
그런데 복지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 씨, 요즘 복지관도 자주 안 오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참았던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죠.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제 돈을 모두 가져가서 생활비도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당장 그 돈조차 없네요.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그동안 혼자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 방법을 찾고 있어. 갑자기 복지관 담당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여기 와서 봉사해 주시고, 복지관에서 음식도 자주 해주고, 이걸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친구들과 다른 봉사자들이 입을 모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꼭 도움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돈을 받아요. 하지만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거의 30명이에요. 10만 원씩만 모아도 300만 원이죠. 그 돈으로 변호사 상담하고 증거 준비하세요. 300만 원,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복지관 담당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꼭 받아주세요. 영자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영자야, 은혜고 뭐고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 꼭 이기고 와. 그날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어. 마음 한편에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제 돈과 권리를 되찾을 겁니다. 정우와 은미에게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모은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3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받을 때 손이 떨렸죠.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꼭 이기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복지관 담당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이길게요. 꼭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3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됐어요. 큰 건물에 들어서니 떨렸죠. 변호사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냉철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일, 은행에서 확인한 일까지 전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르신, 증거 자료는 최대한 꼼꼼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거래 내역. 모든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당장 생활비도 거의 없어서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듭니다. 법원 비용, 송달비, 변호사 비용. 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제가 지금 3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있는 돈으로는 부족한가요? 어르신, 우선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돈을 좀 더 모으셔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30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복수를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답답했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고민했죠. 그때 복지관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반가운 이름이 떴어요. 영자 씨, 혹시 저희 복지관에 입사해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입사라니요.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반찬 나눔 행사가 잡혔는데 어떤 반찬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담당을 맡아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소송 비용도 필요하고 제가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에 정식으로 입사했어요. 첫 출근 날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명함도 받았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 치료였습니다. 허리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열심히 올게요. 그렇게 매주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허리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죠. 이번에는 꼭 꾸준히 치료받아야겠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건강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은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뜰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도대체 서류에는 언제 사인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재촉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언제까지 고민하실 건데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은미에게 은행에서 확인해 본 일, 변호사와 상담한 일, 복지관에 정식으로 입사한 일까지 전부 숨겼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준비가 다 되기 전에는 알려줄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여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두는 게 좋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자 저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 준비에도 나섰어요.
최대한 관련 증거를 모아주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복지관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관련 서류를 검토했어요. 1억 원이 인출된 통장 거래 내역도 정리하고 정우와 은미가 처음에 보여줬던 상품 가입 서류도 찾았죠. 서류함을 뒤져서 모든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문자 기록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생활비 요청했던 기록, 병원비 부탁했던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캡처한 사진만 수십 장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내 돈, 내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거야. 과거의 허리 통증으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복수를 향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죠. 매일 밤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르신,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떨렸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정우와 은미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허리와 무릎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강해졌죠. 싸울 준비가 됐어요. 복지관 일도 재미있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반찬을 만들고 봉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착실히 준비했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정우와 은미를 상대로 싸울 차례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드디어 정우와 은미를 상대로 금융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고소장이 뭐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 정신 나갔어? 어떻게 자식한테 고소를 해? 너희가 먼저 날 배신했잖아. 엄마,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가족인데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정우와 은미를 봤어요. 둘의 얼굴은 창백했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고인 박정우와 이은미는 원고 김영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계약상 관리만 해주겠다는 약속을 위반했고 금융사기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아들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은 관리 목적이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 증거가 명확했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상품 가입 서류, 모든 게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말을 증명했습니다. 상품 존재를 속이고 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죠.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제출할 때마다 정우와 은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꼼꼼히 증거를 검토했어요. 은행 내거래 기록, 내용 증명 내용, 모든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 전액 1억 원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사기 및 횡령죄로 인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며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합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와 은미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자신들이 쌓아왔던 재산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은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축하해줬습니다. 어르신, 결국 이기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의를 세웠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되찾았죠. 저는 법원을 나와서 바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저만큼 재판 결과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했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영자 씨, 이겼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이겼어요.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저를 안아주고 축하해줬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편 정우와 은미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평소처럼 은행으로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재판 관련 내용이 소문이 나서 해고를 당했죠.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해고를 당하면서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어요.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평생 금융권에서는 영원히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재산, 지위, 명예를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저는 법의 힘과 제 끈기로 정의를 세웠어요.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마음도 가벼웠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과 반찬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매달 받는 월급으로 허리와 무릎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우와 은미는 결국 1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을 가져가서 이미 자기들 빚 갚는데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내려졌죠. 법원의 압류 추심 명령에 따라 앞으로 받는 월급의 일부가 매달 저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해서 번 돈의 일부가 제게 오는 겁니다. 제가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처음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정당하게 제가 받을 돈이니까요. 평생 모은 돈이고 억울하게 빼앗긴 돈이니까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죠. 은미도 전화를 바꿔받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은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안 돼. 너희가 한 일은 평생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믿고 응원해줬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담당자도, 봉사자들도 모두요.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렇게 싸워 이기다니요. 저도 영자 씨처럼 살고 싶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죠. 복지관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반찬을 만들고 봉사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행복했죠.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제 승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깜짝 파티였죠. 영자 씨, 정말 축하해요. 케이크에 초를 켜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평온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도 지켰고 새로운 삶도 시작했어요. 나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웃었죠.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원하던 삶이죠. 평화로운 삶입니다. 정우와 은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잘못을 평생 후회하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대신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복지관 친구들, 담당자, 봉사자들 모두요.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이 더 진한 법이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복해요. 매일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그게 기뻐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걸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면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으니까요. 제 삶을 제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앞으로만 나아갈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죠. 끝까지 버텼으니까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제가 옳았고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실은 이기는 법이죠. 앞으로도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 방식이죠. 나눔의 삶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